지금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만약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하면은 예. 제가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고위원급 인사와 제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 참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3등한 후보를 낼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니까 안철수 대표보다 득표력이 좋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적어도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3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아마 서울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에 구청장 나가시는 분들이요. 반란 일으킵니다. 그럼 바로. 어쩌라는 거냐.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9장까지 나오는데 줄투표 성향이 있는데 보면은 결국 당 하나로 쭉 찍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비실비실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선거하라는 말이냐. 그럼 거기서부터 홍 대표 리더십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한대요? 안철수 후보라고 벌써 얘기했네.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거의 뭐 마음을 굳혀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번 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추대하느냐 모양새가 아닐까. 그래서 뭐 그리고 만약에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이 출마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여론조사가 돕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과연 여론조사가 돌기에 좋은 시점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늦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언을. 안철수 대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솔직히 1등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2등, 3등, 2, 3위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2등이라도 해서 자유한국당을 3위로 주저앉히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2등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3위가 됐거나 의미가 없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게 바른미래당이 있어서 큰 정치적인 소득인가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가운데서 소수 정당은 굳이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1, 2등 중에 한쪽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투표 패턴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보수층에서 한꺼번에 좀 옮겨 붙어서 그 힘에 입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동률에 가까운 잠깐이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탈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출마를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제 생각에 이분 절대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분의 지금까지 정치 이력을 봤을 때 그 국민의당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뭔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전술적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거는 거대 정당이고 역사가 깊은 정당으로서 망신이거든요. 연대가 안 될 경우에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선택일 것 같은데요. 위험하지만 내 가지고 무조건 3등 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평론가 위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묵시적 단일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묵시적 단일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짜증나는 용어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묵시적 단일화라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른미래당도 아직까지는 경기지사 후보군이나 인천시장 후보군이 가시화되는 분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뭐 경기하고 이걸 묵시적 단일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밖에다 나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서로 후보를 안 내주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반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하더라도 뭐 묵시적이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적폐연대라는 또 프레임이 가동되고 저도 그 소리 듣는 게 싫다니까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어쨌든 손해를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랑 붙어서 싸워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 역시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김영철 통전부장,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와서 있고 내일 오전에 가는데 어쨌든 뭐 이것과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는 아까 그 홍현익 박사랑 인터뷰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볼 때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어쨌든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가장 큰 그 선거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나 그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아마 일단 전제는 지방선거까지 남북 정상회담이거나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거나 그런 그 빅 이벤트가 없다는 걸 전제로 네. 해서 이 협상 국면에 계속 간다는 걸 전제로 하자면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위도 없어야 되는 없다고 것이죠. 보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부 여당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수 경쟁 때문에 더 극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경제라든가 복지 이슈 쪽으로 구도를 치환하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 될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자유한국당은 보편적 복지 같은 것에는 적대적 비판적이니까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별적 복지, 네. 뭐 어떤 특수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대화가 일단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인기가 없더라도 독도 문제라든가 예. 이런 이슈가 부상을 하면 다시 지지율이 40% 50% 아니 근데 올라가는. 문제는 남북 대화가 잘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모든 남북 대화 뭐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한 달 남짓된 사이의 대화의 과정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정치적인 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김영철의 네. 그 박람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 안에서는 충분히 자유한국당이 이걸 문제 제기함으로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한미 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자고 했다. 그러면은 뭐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대화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자유한국당 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니까 그러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그것도 결집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바른미래당보다 조금 높다고 나올 수 예.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른미래당은 제가 지금까지 지지층을 저희 당원들 봐도 아직까지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의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이 진지율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청계천 광장에서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 규탄 집회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네, 그 네.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이 뜨기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지지층이 지금 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있죠. 김무성 대표가 먼저 이제 위원장으로서 추진 영상에서 발언하고 전희경 의원이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는데 함성 소리가 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 저도 이제 여러 행사에 같이 가봤지만은 그렇게까지 함성이 적게 나올 일은 아니었는데 바른정당에 돌아간 뒤에 김무성 의원이 공개적인 행사하는 거 처음 제가 봤는데 예.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했는데 잘했어요 말도. 그런데 거의 뭐 박수나 아니면 함성 같은 게 적게 나왔다. 아. 대신 전희경 의원이 나오니까 실제 정치적 중량감은 둘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지지층이라고 지금 이제 크게 예. 엮여 있는 분들이 과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안보 행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런 집단으로 묶여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관성에 의한 지지율이 좀 많다 보고 예. 내부에 또 갈등이 또 분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김영철 방문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만약에 천안함 유족이라든가 연평도의 좀 피해자분들이 전면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예. 국민 여론도 굉장히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갔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오바해서 행보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논란들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일조차도 그냥 사그라든 채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 저도 예를 들어 보수층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기대감이라는 게 당당한 외교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화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도 안보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칼로 잘리듯이 왼쪽 오른쪽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쪽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심리를 잘 살려내면은 굉장히 정교한 정치적 메시지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무조건 반사적인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뭐 비슷한 의견도 있지만은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은 더 섬세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조언하자면. 자유한국당은 네. 그렇고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이 안보 이슈 국면에서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굳이 충고를 하자면 어떤 충고를 할 수 방금 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위원 얘기하신 게 이제 총론적으로 맞는 방향인데 근데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자유한국당하고 대북이나 안보 이슈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강론에서는 남북 관계 이슈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대북 강경적인 그런 흐름도 있지만 총론에서는 계속 대북 포용이 옳다였거든요. 예, 그 틈새를 찾아내는 게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